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작년 집값이 폭락했어야 되잖아요. 작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0년간 제일 많이 올랐는데 주택 수요가 많은 데는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싼 거예요. 싸다고 저평가되고 비싸다고 고평가됐다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 공급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게 그럼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좀 없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빠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구 감소로는 벌써 몇십 년, 뭐 10년도 넘게 나왔죠. 그런데 주택 수요는 이제 그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에 비례를 해요. 인구가 줄면 이제 떨어질 게 이제 라면, 볼펜, 소주 이런 거는 사람이 줄어들면 직접적인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소주 먹는 사람 줄어들고 커피 먹는 사람 줄어들고 볼펜 쓰는 사람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집은 가구 단위로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 인구 수가 줄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르는데 그런 현상이 벌써 이제 작년에 있었거든요. 2020년의 인구는 2019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아, 줄어들었어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줄어들었냐? 지방이 줄어들었어요. 수도권은 늘고 작년에 이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수도권은 늘고 지방은 줄어드는데 합하면 줄어들었어요. 그럼 2021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더 줄어들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하니까 이제 그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더 벌어지는데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작년에 집값이 폭락했어야 되잖아요. 작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0년간 제일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가구수 보면은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이제 연초에 언급을 했잖아요. 아, 이 가구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인구수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구수 늘어나는 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수 늘어나는 걸 좀 이제 유심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방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있는 과정인데. 2016년 피크를 치고 이제 2017년부터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구수는 계속 늘어났으니까. 가구수가 증가한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겠네요. 돈을 모아서 겨우 그렇죠.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5천만 원을 좀 더 불려갖고 더 큰 돈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자가 더 낫죠. 먼저 모은 대로 투자를 하는 게 먼저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원 또 모았어요. 그럼 3천만 원 또 사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걸 빨리 하고 두 번째 건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두 번째 갈아타기를 좀 해야죠. 그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2천만 원, 2천만 원 갭 투자하고 3천만 4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빠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아타기 할 건가 그때부터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더 나은 입지를 찾아서 가야죠. 혹시 갈아타기 하는 시기라는 게 있을까요? 세금하고 밀접하죠. 세금. 우선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 지역이건 비규제 지역이건 2년 보유를 해야지 이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또는 9억 넘으면 이제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세금이 굉장히 큽니다. 세금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비과세 할 수 있는 것. 세금 내더라도 저기 오른 거에 비하면 일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세금 안 내는 게 낫지. 가능하면은 뭐하러 내면서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되거든요. 2년 일반 과세로 될 때까지. 그렇죠. 일반 과세나 아니면 이제 아까 1주택자 같은 거는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2년 정도 기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사는데 오후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재라는 게 금방 터질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호재라는 거는 좀 이렇게 천천히 터지기 때문에 산 다음에 그 다음날 오르는 현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조금 2년의 기간을 두고 내가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최근에는 호재 하나만 터지더라도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뭐 5천, 1억 오르는 게 일도 아닐 만큼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가 적어서 그래요. 그 파는 사람이 좀 자유롭게 많이 팔게 되면은 옛날에는 10명이 팔았는데 그렇게 10명 팔다 보면은 이제 좀 욕심이 적은 사람도 있고 이제 욕심이 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 큰 사람은 안 팔리고 욕심이 적은 사람 건 이제 팔리고 이렇게 팔리는데 지금은 10명의 매물이 못 나오니까 이제 한 명만 나오는데 이제 그 한 명 매물이 나오는 게 이제 욕심이 큰 사람이 매물을 던지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만큼인데 호가가 이만큼인 거예요. 야망 매물, 야망 호가 이런 건 말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정도 가격 정도 되면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기금리 갔더니만 그런 매물 한 개도 없고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아이고 그 가격은 절대 사지 마세요. 가가지고 그런 거죠. 네이버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런 매물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런 데가 꽤 많아요. 아이공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네. 거의 시세가 전국적인 시세가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된다.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고점이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네. 혹시나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아이공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네. 기준 이상일까요? 아니면 이하일까요? 요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저가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시세를 쫙 매주 발표해요. 매주 발표하는데 강남구, 서초구, 이제 송파구, 용산구 이런 쪽으로 이제 순위 나오는데 그게 이제 70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뭐 강북 이렇게 통째로 한 거 빼고 그거 빼고 이제 끝에 단위로 마지막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수도권에 딱 70개예요. 근데 70개인데 이제 거기서 70위 하는 데가 이제 안성이고 69위 하는 데가 이제 동두천이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지금 집값 오르는 데는 다 하위권이에요. 그쪽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예, 하위권이 막 오르고 있어요.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둘 때도 제일 하수가 뭐냐면 손 따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이쪽 두면은 자기는 원래 이쪽 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 안 쫓아가면 여기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또 이쪽 둬요. 그러면 와,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 판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 바둑 게임 끝나고 나가지고 보면 자기 져 있어요. 상대방이 끌려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걸 갖다가 이 사람 갖고 노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데를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공부가 안 됐으니까 오를 때는 모르는 거죠. 오를 때를 알면 다 오를 때 사야지 누가 안 사겠어요.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오르면 내일도 오르고 내년도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미 산데 2억 원일 때 사라고 그러면 안 사요. 거기가 그런 데를 왜 사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억 5천 되면 오르기 시작하면 네. 좋아 보이는 거 갑자기. 좋아 보면서 거기 사야 된다고 그런 거죠. 아니 2억 원일 때 사면은 쌀 때 샀잖아요. 근데 왜 5천만 원 오른 다음에 남한테 왜 수익을 5천만 원 이익을 실현시켜줘요? 그런 식으로 잠깐만 투자를 하니까 저가 지역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저가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매매가도 싸지만 전세가도 싸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가 싼 지역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그랬지, 매매가도 싸고 전세가도 싸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주택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도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 보세요. 분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도 분양 안 돼요. 거기 독도 경비대나 살까? 아니면 물개들 들어가 살까? 하나도 분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데 미분양 나고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데는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싼 거예요. 싸다고 저평가되고 비싸다고 고평가됐다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가장 유일한 메리트는 뭐냐면 싼 지역에 들어가는 이유는 와, 싸. 내가 이제 비싼 지역만 투자했어요. 근데 싼 데가 와, 집값이 수도권인데 요것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유일한 메리트는 싸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샀어요. 아까 네. 이제 그 사람은 2억 원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막 이제 펌프질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카페다가 글 쓰고 막 그래가지고 뭐 버스 타고 이제 사람들 몰고 다녀가지고 해가지고 2억 5천을 만들었어요. 2억 5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2억 5천 들어가잖아요. 사잖아요. 이거를 3억 원에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주택 수요가 적은데. 그러면 이 뒤에 간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수익만 채워주고 이 사람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장기 투자자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자발적인 장기 아들을 투자가 위해서, 아니라 우리 손자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 장기 투자자라는 거면서 앞으로 이제 종부세 팡팡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수요가 좀 있는 곳에 가격은 네. 좀 저평가돼 있고 네. 전세가율이 좀 높은 데를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게 그래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맞아요. 전세가율 높은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가율이 높아지는데 투자는 동적이에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요. 네. 집값이 왜 오릅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거는 시중의 돈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요. 직접적인 비례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정말 똑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집값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적게 풀리잖아요. 그럼 집값이 약세를 보여요. 적게 오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떨어질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돈 가치하고 굉장히 비례하는데, 아니 한국에서 돈을 푸는데 그러면 포항에는 풀고 뭐 경주에는 안 풉니까? 어느 지역에 차별화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별화되는 이유는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직주근접이거든요. 그 직주근접이 이제 그냥 직주근접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생긴다면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옛날에도 10만 개, 지금도 10만 개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지역은 이제 옛날 10만 개 좋은 일자리가, B라는 지역은 좋은 일자리가 5만 개예요. 그러면 와, A라는 지역이 B라는 지역보다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2배나 많기 때문에 A 지역이 좋은 투자처입니까? 아니에요. 왜? A 지역은 그렇게 10만 개이기 때문에 이미 비싸요. 옛날도 비싸고 지금도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5만 개였던, 옛날에 2만 개였다 5만 개, 옛날에 쌌다가 지금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좋은 집을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좋아질 거, 이 변화의 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보다 일자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지역을 봐야 되겠네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거의 공부로 이제 비결이 되는데. 공부하면 이제 약간 이제 막 이게 몸에 막 소름 돋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가서 이렇게 막 이게 교과서 달달달 외우고 그건 공부가 아니라 실전으로.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신혼부부들이 있을 텐데,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에게 꼭 하나, 이것만은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조건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 전세 얻는 거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여기 좀 이뻤으면 좋겠어. 여기는 좀 새 거였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세 얻는 메커니즘하고 집을 사는 메커니즘하고 달라요. 전세 얻는 메커니즘 자기 마음에 들으면 돼요. 왜? 나 나갈 때 그냥 집주인한테 2년 만기 후에 나 빼주셔. 그러면 집주인도 당연히 빼주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건 집주인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 돈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깡통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한 내 돈을 회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집을 사는 순간 그 책임은 다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샀는데 나중에 안 팔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값 오르고 떨어진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그거 팔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나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나 팔고 가야 되는데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살 때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그거는 전세를 얻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중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의 시각에서 내 집을 한번 봐요. 과연 이 집을 누가 사줄 것인가? 누군가가 사주겠지. 난 몰랑. 나중에 누군가 사줄 거야. 집값은 오르는 거라며. 그러면은 안 팔려요.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죠. 실제 이 집을 좋아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일수록 더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빨간색 집이면 나는 정말 빨간색만 보면, 집만 보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정말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인테리어가 빨간색 말씀하시는 거죠? 집 외관이고 내부니 빨갛게 안 팔려요. 저 예전에 갔다가 검정색 집을 봤어요. 그냥 문도 검정색이고 싱크대랑 이런 게 다 검정색이더라고요. 볼 때는 세련됐다, 이쁘다 하는데.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딴 사람 그거 봤을 때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을 경우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스코리아 뽑는 거랑 비슷해요. 대중의 인기가 있을 집을 내가 이제 사는 거지, 내 눈에만 좋아. 내 눈에 좋으면 되지. 내가 사는데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러면 그 집이 좋으니까 그걸 평생 사셔야 돼요. 그 집에서.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는 당연하죠.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하죠. 인테리어 고치면 되는 건데 외부 환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싫어하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집을 본인이 사겠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걸 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어요. 거기는 서울로 오는데 보통 그 도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한 그 사람이 많은 데는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많으면 거기서 근무하지 뭐하러 서울까지 와요. 또는 일자리는 많은데 오던데, 거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 그런 거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도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에 거의 주차장 수준이에요. 6시 넘어가면 이제 주차장 수준으로 생각하면 꽉 막혀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엄청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 별로 선호한 지역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10시 이후에 출근하기 때문에 차들이 다 빠진 다음에 갑니다. 왜요? 저는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전 출근해도 되고, 대신에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도 한 10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졌을 때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하고 맞습니다라고, 자기하고 궁합이 맞습니다라고 사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전세를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세 얻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는 나중에 그 사람 집을 사줄 사람은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새벽에 딴 사람과 똑같이 출근하고 저녁 끝나자마자 빨리 처자식 보고 싶어 빨리 가야 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집은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집을 사줄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까 일자리. 일자리. 예, 양질의 일자리. 아,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는 예. 옆에 삼성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예. 근데 뭐 강남이나 이런 데까지는 접근성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도 교통이 조금 불편한 지역이라도 예.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몇 개를 따져봐야죠. 몇 개인지. 예. 그 도시의 규모와 그 양질의 일자리의 비율을 봐야 돼요. 인구 비율을 좀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인구. 아. 예. 정확하게 해서는 어떤 인구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 생산 애들이나 가능 할아버지 연령대. 말고, 예,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만 65세, 그거 이제 생산 가능 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제 공인입니다. 15세도 포함이 되나요? 15세부터? 예, 예, 예.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게 국제 공인 저거니까 그 인구수를 뽑아가지고 통계시장 들어가면 다 그 통계 있어요. 그 통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해가지고 그 비율로 전국적으로 쫙 비교해보면은 어디가 괜찮은 투자가 어디가 괜찮고, 그리고 요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부터 보통 통계가 대부분 나오고 지방은 그보다 약간 통계가 늦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통계 뽑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수도권은 통계가 금방금방 나와요.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금방금방 나와서 지역별로 이렇게 딱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도 나와요. 구별로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제 패닉바이란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연끌해갖고 집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투자 심리가 일어나고 또 네. 그에 따라서 유의해야 될 점들은 네. 뭐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작년에 패닉바이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위너였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구태국동부 장관이 그거 하게 되면 이제 패가 망신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 들으신 분은 패가 망신했고 이제 벼락 거지가 된 거고, 그냥 그때 그냥 미친 척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벼락 부자가 된 이제 아주 아이러니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그 흐름을 탄 거죠. 그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때부터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3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풀었어요. 미국에서 돈을 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하고 상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돈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에 상응하게 통화를 풀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막 풀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시중에 흔해지니까.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두 국가의 상대적인 가치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엔화든 뭐 유로하든 원하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가치가 올라가면은 수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불 작전을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확 풀어? 그러면 유로에서도 확 풀고 일본에서도 확 푸는 거예요.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안 풀어?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그 우리나라만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이 돈이 이제 소위 한머니가 또 몰리고 또 이제 수출 기업 날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량 늘어가는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세요. 그런 거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시 공부도 그런 것도 좀 공부하세요. 한국은행 들어가면은 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집값 오를 겁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진 않네요. 네, 대신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걸 이제 친절하게 제가 하는 게 제 강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경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뜻이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수레바퀴를 발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발명한 수레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산에 들어가서 딱 명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이 해놓은 거를 일단은 습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남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얘기는 뭐고 저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오면은. 달콤하죠. 거기서 오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집값 폭락해가지고 집값 오르는 사람들 꼴 보기 싫던 김대리, 이대리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울상나고 뭐 전부 다 한강에 줄 서고 참 듣기 아주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런 소리가 바로 내 귀의 사탕이 아니라 내 귀의 사탄인 거예요. 거기서 오면. 현실은 굉장히 더 냉정하고 무섭기 때문에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냉정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싫어도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좀 와닿는데요. 좀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네. 그게 부자가 만들어주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간절함으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네. 그 방법적으로 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